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40대 남성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좋을 때를 보면 안 되고 힘들 때를 봐야 안다. 라는 말인데요. 그땐 그 말이 그냥 흔히 하는 교훈쯤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위기가 생기자마자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적고 내 손을 진정으로 잡아줄 줄 알았던 사람조차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일이 정말로 삶에서 생기더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웃고 울고 무너지다 다시 일어서기까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고물상을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고 일을 하셨는지 잘 알지만 그땐 철없는 마음에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 있는 짓궂은 친구들이 가끔씩 절 향해 놀릴 때가 있었어요. 야, 강진구, 니네 아빠 폐지 줍는다며? 야, 우리 집에 종이박스 많은데 너 가져가. 야, 강진구, 너도 커서 폐지 주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니네 아빠 따라서 폐지나 줍고 다녀. 야, 너네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둬? 그렇게 친구들이 놀릴 때면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물바람인 적이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놀리고 저 역시 부모님이 고물상을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해서 동네에서 가끔씩 부모님을 마주칠 때면 못 본 척 지나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놀리는 친구들을 심하게 때려 부모님이 학교로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진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고물상으로 가시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물상까지 가게 되었는데 절 가게 한켠에 놔두시고선 아버진 다시 묵묵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진 몸체만한 고철들을 옮기시는데 한번 투덜대시거나 짜증내시지 않고 묵묵히 할 일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왠지 모를 죄책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싸워서. 죄송해요.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됐다. 친구끼리 다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친구를 때린 거야? 그게 걔가 아버지 고물상한다고 하도 놀려서. 친구가 아버지가 고물상하는 게 창피하냐? 그게 친구가 아버지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이걸로 니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거야. 니들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진 이 일이 고맙고 감사해.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니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진국이 너도 너무 창피하지 말거라. 그날 아버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턴 친구들의 놀림에도 전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좀 더 제가 자라고서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전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도 심한 사춘기 없이 착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유통 관련된 곳이었는데 그 인연으로 작게 식자재 유통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부모님께선 제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몸고생 없이 그렇게 살길 바라셨다 보니 처음엔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사업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니 누구보다 아버지의 반응이 참 뜻밖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을 좀 시작해 볼까 해서요. 여태껏 모아둔 돈이랑 해서 다른 사람이 정리하려고 했던 곳 인수하려고 해요. 아유, 친구가 그래도 그냥 직장에 꾸준히 다니는 게 낫지 않니? 엄만 그냥 직장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가 한다면야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당신 생각은 어때? 음, 진국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당신 평생 사업하면서 힘들어했던 거 기억 안 나?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평생을 당신도 고생했으면서 아들 사업한다고 하는 걸 남처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진국이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진국이가 뭐 여태껏 우리 속 썩인 적이 있어? 뭐가 있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엄만 걱정이 태산이셨지만 아버진 절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진 저에게 따로 당부를 하셨어요. 친구가 사업이라는 게 말이야. 네 뜻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의욕이 앞서면 기대만큼 결과가 뒤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처음부터 크게 될 생각보단 꾸준히 오랫동안 할 생각으로 차근차근 해보면 된다. 알았지? 네, 아버지. 아버지 근데 저 사업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땐 절대로 사업하지 말고 직장인 하라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랬지. 아버지도 평생 고물상이지만 이것도 사업 아니냐. 아버지가 하다 보니 이게 쉬운 일도 아니니 니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다. 엄마도 옆에서 다 봐왔으니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근데 네가 해보겠다고 하니 우린 당연히 응원을 해줘야지. 미래를 앞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디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그런 아버지의 말처럼 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처음엔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점차 제 사업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소개를 통해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참 성격이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늘 웃음이 많고 긍정적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감이 생겨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는 성격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전 생각이 많은 편이고 남들한테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편이라 혼자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우울해 보일 때면 앞에서 춤도 춰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작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했는데 그때 옆에서 절 얼마나 살뜰하게 간병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때 오른손이 많이 다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여자친구가 제 손이 되어주곤 했어요. 자, 이거 먹어봐. 어때? 괜찮아?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조금 적게 줄까? 괜찮아, 고마워. 매번 이렇게 와서 밥도 일일이 다 먹여주고 명주 너 아니었으면 내가 밥도 못 먹고 있었겠네. 고마워.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내가 내일은 도시락이라도 좀 싸올까? 매번 병원 음식 먹는 거 지겹지? 진국 씨 좋아하는 걸로 내가 싹 해서 올게. 내일은 좀 맛있는 거 먹자. 내 요리 솜씨 이참에 한번 보여줄게. 기대해. 이렇게 절 살뜰하게 챙겨주는 여자친구와의 연애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결혼까지 한다면 정말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 결혼을 슬슬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명주야, 넌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어? 왜 결혼 로망 같은 거 있잖아.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 난, 난 그래도 사모님 소린 들어봐야지. 사모님? 어, 당연히 오빠가 지금 사업체 운영하는데
난 그럼 사모님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결혼하면 당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가로 만들 거야. 그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는 게 내 로망이야. 와, 나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명주 사모님 소리 듣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해야 돼. 여자친구는 참 긍정적이고 밝은 면도 있었지만 욕심도 많고 뭐든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공부도 줄곧 잘해서 명문 여대도 졸업을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이 참 강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다가 1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은 장인어른이 오랫동안 마트를 운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장인어른과 참 말이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그, 자네 식자재 유통 쪽 사업을 한다고 했지? 그래, 요즘 시장은 좀 어떤가? 아유, 당신은 예비사가 처음 인사 오는데 사업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다음에 해요, 다음에. 사람 불편하게 참.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마트 운영하셨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20년 넘게 마트를 운영하셨으면 이쪽으로 유통업계는 꽉 잡고 계시겠네요. 전 이제 갓 시작한 초짜라 아버님께 제가 배워야죠. 사람 참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구만. 그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걸세. 난 우리 딸 사업가한테 시집 가는 거 좋네. 보니까 자네 인상도 좋고 성실한 것 같고 말이야. 난 우리 사이로 찬성일세, 찬성. 그렇게 저흰 양가 부모님의 반대 없이 수월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2억의 대출을 받아 30평대 신혼집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서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양가에서 저나 아내가 모두 첫째이고 첫 손주다 보니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저 역시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서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선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출산하고 산후조리가 어느 정도 끝났던 어느 날, 전 아내에게 집 앞으로 잠깐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보여줬어요. 짜잔! 여보, 지난번에 당신 이 차 예쁘다고 그랬잖아.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어, 여보, 이거 엄청 비싸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최고의 선물을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얼른 시승해봐. 여보, 어떻게 이런 걸. 고마워. 나 진짜 눈물 나오려고 한다. 진짜 너무 예뻐. 그렇게 전 아내에게 출산 선물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외제차를 선물해줬어요. 그때 정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사업을 엄청 활발하게 키우던 시기라 사실 많이 바쁘기도 하고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런 제 생활을 아내는 많은 이해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더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는 결혼 초반엔 절 대신해서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도 자주 가고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가끔씩 아내랑 집에 갈 때면 정말 아내가 딸처럼 부모님께 살뜰하게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여기, 여기 앉아보세요. 어머님 안 계실 때 얼른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버님 저번에 이거 양주 드셔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온 동네 다 뒤져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맞죠? 오, 맞다, 맞아. 이야, 역시 우리 며느리, 이 시아버지 생각하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고맙다, 아가. 아버님, 어머님 보시기 전에 얼른 가져가서 숨기세요. 아이, 또 뭐야? 또 뭔 수작을 부리려고 둘이서 속닥속닥이야? 아가, 또 네 시애비 술 사준 거 아니지? 아유, 자꾸 그렇게 비싼 술 사주면 입맛만 높아진다니까. 에이, 어머님,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닌데요, 뭘. 대신 어머님은 제가 크림 사왔어요. 이거 요즘 어머님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요. 얼른 발라보세요. 아내는 부모님이고 남동생, 여동생 모두 다 잘 챙겼습니다. 무뚝뚝했던 저와는 다르게 워낙 애교도 많고 밝다 보니 가족들 모두 아내를 너무 예뻐하고 좋아했어요. 부모님도 항상 철 되면 제철 식재료를 항상 챙겨서 보내주셨고 아내한테 쓰라며 용돈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받은 걸 어떻게든 돌려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처가댁에서도 항상 절 치켜 세워주시고 챙겨주셨죠. 매번 갈 때마다 특히나 장모님께선 절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왔습니다. 아유, 우리 강서방 왔어? 오느라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래, 차는 안 막혔고? 얼른 들어와. 오늘 우리 강서방 좋아하는 장어구이 하려고. 배고프지? 다 차려놨으니까 바로 먹자고. 장모님, 이거 장모님께서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거야 뭐 별거 아니지. 우리 강서방 밖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진수성찬 차려도 모자라지. 배부르게 먹고 갈 때 장어 싸가지고 가서 또 먹어. 내가 넉넉하게 사왔어. 그렇게 양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꾸려갔습니다. 흔히 집안이 평안해야 바깥일도 술술 풀린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가정이 행복하니 제 사업도 승승장구 잘 풀렸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정말 몇 배는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고 생활이 정말 윤택해졌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용돈을 풍족하게 드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생필품이나 이런 것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갈수록 아내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매 계절마다 아이 옷이며 본인 옷은 항상 비싸고 좋은 걸로 사기 시작했고 집엔 가사 도우미도 부르며 여유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써도 커버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6년째 되던 해부터 점점 제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 불황에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현금이 돌지 않게 되었고 결국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사업이 좀 어렵네. 그래서 현금 융통도 잘 안 되고 당분간은 당신이 아껴서 써야 할 것 같아.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뭐? 생활비를 줄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줄이면 뭐 우린 손이나 빨고 살라는 거야, 뭐야? 안 돼, 생활비 줄이면. 그럼 어떡해. 지금 당장 사업이 안 좋은데 당분간은 좀 아끼자. 사업 다시 잘 되면 그땐 생활비 다시 올려줄게. 그러면 되잖아. 아니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생활비를 못 줘? 사업한다는 사람이 사업도 제대로 운영 안 하면 어쩌자는 건데? 당신이 무리해서 사업 확장해 놓고선 왜 나한테 그런 짓까지 부담되게 하는 건데? 참. 몰라. 당신 알아서 해. 처음엔 그냥 평소처럼 생활을 하지 못하니 짜증이 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니까 순간 짜증이 나서 그런 말을 한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짜증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뭐야? 카드 긁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 백화점 왔는데 이거 카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내가 분명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카드 막힌 거야, 막힌 거라고. 정말 짜증나 죽겠네. 카드를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진짜 다 굶어 죽자고? 아, 창피해서 진짜. 끊어. 전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애쓰고 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자기 쓸 돈이 없다고 짜증내는 걸 듣다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돈이 있을 때가 최고지 돈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내의 행동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의 태도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명절엔 그래도 용돈을 50만 원씩 드렸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20만 원밖에 담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장모가 그 봉투를 보고선 얼마나 비아냥거리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젠 용돈도 꼴랑 20만 원이야? 자네, 줄 거면 아예 전처럼 주던가. 그 정도 못 줄 거면 아예 담질 말던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나? 장모님, 이번에 제가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서요. 올해는 이것밖에 못 담았습니다. 도대체 처가댁의 명절 용돈도 제대로 못 챙겨줄 만큼 사업이 힘들 게 뭐가 있어. 멀쩡히 잘하던 사업, 뭘 어떻게 했길래? 아휴, 참. 내가 돈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네. 잘 되던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우리 사위 하던 장모는 어디 가고 눈길도 주지 않고 냉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로지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장인이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마음 속상할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우리 마트는 맨날 잘 됐어? 하여간 바깥일 한번 신경 안 써본 거 티가 난다니까. 아니, 내가 뭐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속상해서 그렇지, 속상해서. 제일 속상한 건 강서방이야. 자네 장모 말은 신경 쓰지 말게나. 자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기죽어 있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있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나랑 술이나 한잔 하세. 그나마 장인께서 절 챙겨주셨기에 망정이지. 장이마저 안 계셨다면 장모 등살에 전 처가댁엔 발길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었어요. 전처럼 아주 잘 풀렸던 게 아니라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자주 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달라진 다른 가족들의 태도였어요. 특히나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턴 동서와의 비교도 시작됐죠.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는 동서와 절 비교하곤 했습니다. 동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동선의 집이 정말 잘 살았거든요. 아유, 첫째 사이도 이렇게 빵빵한 집안이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집안이 빵빵해야 돼. 첫째 사인 집안이 빵빵하지 않아가지고 사업 조금 힘들 때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바로 쫄딱 망하려고 하잖아. 장모님, 그래도 우리 형님 조만간 좋아지실 겁니다. 들어보니까 회사 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 댁에서 고물상 하신다고 했죠? 요즘 직업엔 귀천도 없고 그거 물려받아서 하셔도 되겠네요. 에휴, 고물상은 무슨 고물상이야. 여기 집안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냥 사업 망하면 직장 다녀야지 뭐. 내가 그래도 우리 둘째 사인 사업 안 하고 꼬박꼬박 월급 받으니 마음이 놓이네. 마음이 놓여. 그렇죠, 장모님. 역시 다른 것보다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웃긴 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장모님이 그렇게 말할 때면 옆에서 허허실실 웃으면서 말하는 동서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정말 속상해서 한 번씩 본가에 갔다 올 때도 있었어요. 그냥 가끔씩 가서 술 한잔 기울이며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좀 풀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모님도 어느 날부턴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친구가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왜 며느린 같이 안 왔어? 싸운 거야? 저번에 내 생일 때도 그렇고 네 아버지 생일 때도 전화 한 통도 없고 네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그래요? 죄송해요, 엄마. 다 제가 못나서 그렇죠. 아니다. 아휴, 너 힘든데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신경 쓰지 말어. 얼른 밥 먹어. 그땐 정말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풀리고 가정생활도 좋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결국 버티다 사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생긴 빚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했고요.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사람을 정말 생도둑 취급을 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아. 사업 정리하면서 빚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 정리해서 좀 작은 집으로 옮기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뭐야, 당신 알아서 하라고 냅뒀더니 빚을 대체 얼마나 만들었길래 집까지 팔아야 돼? 아니, 이 집 팔아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는데? 도대체 당신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 거냐고. 나 이 집 못 팔아. 아, 그럼 어떡해. 나도 잘하고 싶었어. 나도 잘 풀고 싶었다고. 근데 그게 안 된 걸 어떡해. 그렇게 아내와는 매일매일 말싸움을 했고, 아내는 정말 절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고난을 한 번에 내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다 한 번은 처가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찾아갔더니 장인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자네, 집 처분하고 이사 가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집은 알아보고 있어? 네, 아버님. 알아보곤 있는데 아내가 이사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요. 서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앞으로 우리 손주도 살아야 하고 자네 바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내가 25평짜리 집 한 채를 좀 해주겠네. 거기서 일단 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게나. 언젠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걸세.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닐세. 나도 사업을 하다 보니 자네 입장 충분히 이해하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허탈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또 찾아오는 걸세. 힘내게. 그래도 이렇게 절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모는 얼마나 툴툴댔는지 몰라요. 아니, 뭐가 예쁘다고 집을 해줘? 어? 당장 쫓아내도 모자를 판국에 뭐가 예쁘다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사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힘들어졌다고 이럴 수가 있어? 그건 그렇지만 지금은 또 아니잖아. 솔직히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사이 탓도 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당신도 그러면 못 써.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툴툴대. 그렇게 저흰 장인이 얻어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20평대였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한 마음은 저에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낸 이사를 올 때마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집이 좁다면서 하루 종일 우는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다시 재길해보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부모님이 이제 이사를 했으니 저희 집으로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꺼내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집에 부모님을 초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여보,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가 이사 왔는데 한번 집에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이번 주말에 잠깐 오셔서 집도 보고 얼굴도 좀 보자고 하시네. 당신 괜찮지?
뭔 소리야? 지금 집도 좁아 죽겠는데 여기로 오시겠다고? 그리고 여길 왜 오셔? 앞으로 당신 부모님 남동생 여동생 모두 출입 금지야. 알았어? 집이 망해가도 해주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집들이를 하겠다고. 진짜 염치도 없지. 이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앞으로 이거 내 집이야.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전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염치가 없는 건 저희 부모님이 아닌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마음에 있던 소리를 아내에게 내질렀습니다. 염치? 염치가 없는 건 당신이지. 여태껏 제대로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사회생활을 뭘 알긴 알겠어? 남들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버는 돈 집에서 그동안 편하게 받아 썼으면서 뭐? 염치?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100원이라도 한번 벌어와 봤어? 아니면 내가 준 생활비 조금이라도 모아서 어려울 때 보태주기라도 했냐고. 뭐? 당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언제 나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며. 내가 지금까지 아들 낳고 애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림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왜 못해? 당신이 무슨 살림을 해? 툭 하면 밖에서 친구들이랑 커피나 마시고 놀러 나가고 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 당신 애 한번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 돈으로 사람 써서 살림하고 그렇다고 해서 날 챙긴 것도 아니잖아. 매번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그거 다 팔면 차 한 대는 사겠다. 언젠 생활비 마음대로 쓰라며. 그렇게 말할 땐 언제고? 그리고 사업 망한 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냐고. 자기가 사업 제대로 운영 안 해놓고선 왜 나한테 핑계야? 당신이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거야. 남 탓하면서 사니까 사업이 망한 거라고. 끝까지 본인은 잘못 없다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선 저도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보고 살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살림도 소홀히 하고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껏 꿋꿋이 참고 있었던 그 얘기를 전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나 이제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사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손을 내밀어주지 못할 망정, 옆에서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 나 당신 같은 여자랑은 절대로 못 살아.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격도 없어. 너같이 이기적인 사람이랑 못 사니까 이혼해. 뭐? 이혼?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못할 줄 알고? 나도 당신같이 능력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 평생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했으면서 고작 그거 하나 못 지켜? 그래, 지금껏 너 그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려고 내가 아등바등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해서 부모님 출입금지까지 시키고 못 오시게 하는 게 그게 며느리야? 넌 우리 부모님을 가족으로도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인정 안 한다는 거니까 나도 널 더 이상 아내로 생각하지 않겠어.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능력 없는 남자랑 이혼하는 게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거든? 어디 마음대로 해.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미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고 더 이상 되돌리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가지 걱정인 건 아들이었는데 아내는 지금 당장 제가 먹고 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뭣도 없으니 본인이 아들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원에서 이혼 접수를 하게 되었고 그날로 전 바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전 아내가 제 유일한 사람이니 어떻게든 최고로 대해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아내는 제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제가 망하니까
절 그냥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여태껏 가정에 충실했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니 부모님은 그저 제 등을 두드려 주셨답니다. 죄송해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 사람 관계를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다, 아들.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그래, 그래도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니까 여기서 편하게 잘 지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아들. 그렇게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며 전 재기를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혼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바로 이혼은 안 되더라고요.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있으니까 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서 나오는데 아내가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영상 봤지? 우리 이혼하면 애한테 안 좋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애한테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애한테 안 좋은 건 우리가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끝내는 게 맞아. 그게 애한테도 좋은 거고. 난 그날 이후로 널 아내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내자. 뭐 알겠어. 난 그냥 당신한테 한 번 더 기회 준 건데. 알았어. 끝까지 아내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마시고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기회를 안 준 것 같아서 당신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려고 전화했어. 형빈이도 당신 많이 찾기도 하고.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래? 그렇게 몇 번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해대자 어느 날부턴 아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어느 날부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또 아내에게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처음엔 엄마는 안 받으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끝은 내야 할 것 같으셨는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혼하기 싫었는데요. 남편이 계속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사업 망해놓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지금껏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고 사돈 댁에도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뭐라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뭐? 우리 아들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 말을 꺼내게 한 게 대체 누군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건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됐다. 난 우리 아들이 정한 거니 우리 아들 말만 믿을 거야. 다신 전화하지 말거라. 난 너 앞으로 며느리로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엄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도 능력 없는 남편은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혼이 확정되면서 아내가 왜 그렇게 다시 매달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정말 기가 찬 진실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장인이 아내에게 25평짜리 집을 얻어준 건 거의 60%가 대출인 상황이었어요. 돈 일부만 대주고 나머진 대출을 해서 장인이 돈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인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대출금은 아내에게 내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혼하기 싫다며 매달린 거였고요. 남편으로서 헤어지는 게 후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고 그 돈을 저보고 내라는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혼하고 저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나 이자 내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애까지 키우려니까 벅차서 도저히 안 되겠어. 형빈이 그냥 당신이 데리고 가서 키우면 안 돼? 왜? 언제 나보고 집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다면서 애 키울 자격도 없다며?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 좀 데리고 가서 애 좀 키워줘. 양육비는 내가 어떻게든 줄 테니까. 그렇게 아이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 아이가 왔을 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아이도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저와 살게 되면서 정말 완전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웃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그 집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은 지 1년 5개월이 지났을 때 장인이 아파트 구입할 때 줬던 40%를 주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장인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 돈을 주거나 팔자고 했다며 정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데 진짜 그 목소리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은 저랑 이혼한 거였는데 장인도 힘드니까 장인 본인부터 살아야 하는데 딸 처지가 먼저겠습니까? 그렇게 딸 불쌍하다 하던 장모도 장인 사업이 망하고 나니 옆에서 딸한테 집 팔라고 난리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그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뒤늦게 월급 230만 원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죠. 지금껏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유명 여대만 나왔을 뿐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한 번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돈 받으며 사치 부리다 이젠 230만 원 월급 받으니 진짜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또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번 달 이자까지 나가고 나니까 생활할 돈이 없어서 그래. 어? 한 번만 빌려줘. 이번 달 너무 빠듯해. 엄마 아빠도 돈 없으시다고 하고 내가 부탁할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능력 없는 나한테 돈을 왜 빌려?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양육비는 왜 안 주는 거야? 얼른 보내. 엄마로서 그건 해야지. 여보, 내가 힘들어서 그래. 어? 나 조금만 봐줘. 집에서도 힘들다고 난리고 나도 힘들어서 못 살겠어. 월급은 적은데 이자도 안 내주고 내가 다 그거 혼자 내고 있다고.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하겠어. 나 힘들 땐 그렇게 외면하더니 이제 나보고 봐달라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양육비나 제때 똑바로 줘. 그리고 그런 소리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고. 그렇게 양육비를 매달 50만 원씩 받도록 결정했는데 전 아낸 아직까지도 제대로 양육비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지 보다가 전 한꺼번에 그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 지금 다시 사업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자금을 많이 모으고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절 부르시더니 얘기를 하셨습니다. 친구가 이거 바꿔라. 안 그래도 어떻게 줘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래저래 돌려 말하는 것보다 그냥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거 네 사업 다시 일으키는데 보태 쓰거라.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버지, 엄마 애쓰게 벌어둔 돈인데 제가 쓸 순 없죠. 괜찮다. 우리가 가족인데 힘들 때 도와야지. 걱정하지 말고 이거 가져다가 사업 다시 잘해보거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거절하지 말고 받아. 부모는 당연히 자식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번 감동을 받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남동생과 여동생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남동생과 여동생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난 오빠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가 오빠 많이 힘들다고 얘기해줘서, 그래서 알게 됐네. 난 오빠가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지. 미안해. 아휴,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오빠 신경도 못 써줬네. 괜찮아. 미안하다. 니들 걱정하게 해서. 첫째로서 집안에 걱정만 끼친 것 같아. 참 미안하네. 그래도 이 오빠 걱정하지 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긴 형. 우린 형 덕분에 편하게 살았잖아. 그리고 이거 나랑 동생이 조금씩 모은 거야. 형 다시 사업 시작한다며? 큰돈 아니지만 보탰었어. 뭐? 아이, 이거 못 받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니들도 다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쓰냐? 괜찮아. 오빠,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나중에 오빠가 갚으면 되지.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다시 해봐. 오빤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우리 오빠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난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존경스러워. 니들 정말 왜 그러냐. 눈물 나오게. 그렇게 온 가족의 응원을 받고서 전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아버진 그 후에도 열심히 고물상을 운영하시고 동생들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전 예전처럼 크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재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을 위해 아빠로서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도 늘 저에게 힘내라며 응원도 많이 해준답니다. 그렇게 이제야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전 아내는 자기가 갖고 싶은 돈만 그렇게 바라다가 완전히 낙오자가 되었어요. 모든 게 다 자기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죠. 전 그래도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좌절한 적도 있지만 다시 힘을 내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있을 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돈 없으면 친구도 가족도 버리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저 역시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행히 제 원래 가족들은 절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 예전엔 크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잘 나갔던 분들이 지금 많이 밑바닥까지 추락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겐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 그리고 신뢰를 쌓다 보면 모두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신다면 사람 간의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갈 날이 많이 멀지만 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겁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라고 하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기회는 늘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저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